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모든 삶은 흐른다입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는 프랑스 최고의 철학가 교수 로랑스 드빌레르의 인문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낯선 인생을 제대로 항해하려면 바다를 이해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의 삶과 가장 흡사한 자연이기 때문이죠. 고난과 역경, 환희와 기쁨,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바다가 던지는 철학적 사유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살다 보면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론 좌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헤쳐나가려 애씁니다. 그러다 상처가 나고 좌절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인생을 바다에 비유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던 책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들으시면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다,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넓고 깊은 바다를 대양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때때로 그곳을 떠나기를 꿈꾼다. 대양으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커다란 결심을 해야 하고 새롭게 시작될 뭔가를 찾아 그곳으로 출발한다.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저 멀리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출발이다. 바다에서 하는 모험만큼 아름답고 짜릿한 모험이 있을까?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들과 나의 일상을 채우는 것,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과감히 뒤로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돛을 올려 드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자. 살면서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법한 모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질이 멸렬하게 느껴질 때 바다를 보고 싶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요동친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때때로 관성과 매너리즘의 연속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훨훨 날고 싶다. 바다는 일상에 치여 잠시 잊고 살았던 더 넓은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두 발이 서 있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는다. 바다는 우리에게 소극적인 태도와 좁은 시각에 안주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저 멀리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몸소 들려주면서 어디든 좋으니 훌쩍 떠나보라고 말한다. 어깨에 무겁게 올려진 짐을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재촉하기도 한다. 걷는 것조차 버거울 땐 자신에게 우리를 모두 내맡겨도 좋다고 허락한다. 그렇게 바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광활한 세계를 선택하고 끝없이 펼쳐진 것을 좋아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언제나 용기와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다. 떠나 저곳으로 멀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야지. 바다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포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가득하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탐구 대상이다. 알듯 말듯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항상 변하고 쉴 새 없이 일렁이는 파도는 손으로 잡을 수조차 없다. 때문에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바다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다. 늘 움직이고 변화하기에 단조로움과는 거리가 멀고 길들일 수 없기에 그 누구도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바다가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다. 흔히 자연은 경이롭다고 말한다. 인간이 담아낼 수도 없고 담고자 해서도 안 된다고. 좁은 수영장에 튜브를 띄워놓았다고 가정해보자.
고작 내 몸에 서너 배쯤 밖에 되지 않는 물 위에서도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좁디 좁은 곳에서도 그러한데 넓은 바다 위에 몸을 뉘었다면 나의 의지는 무의미하다. 그저 물결이 이끄는 대로 밀려오고 쓸려가고 물결이 정한 법칙을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니 우리는 바다에 있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바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진다.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강한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끌려갈 뿐이다. 그런 바다와 함께하면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는 게 더 많다. 바다에 있으면 인간이라도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마주할 때가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분명 설레는 순간도 있다. 그러니 즉흥적이지 않고 최대한 품위와 자신감을 유지하며 늘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바다에는 풍랑과 폭풍, 암초와 난파, 거친 파도가 있다. 바다는 거품이 있는 높은 파도로 분노를 표현한다. 바다에게 우리는 그저 작은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조종하며 즐기는 것 또한 바다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인간은 변덕스러운 파도와 해양풍 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 그렇지만 바다는 우리를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막이자 외투이기도 하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가 굴복당하면 지구는 맨몸으로 거친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구에 초대받은 손님에 불과하니 자연과 바다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동시에 바다는 태양과 바캉스, 조개와 갑각류, 멋진 해변의 이미지와 연결되기도 한다. 휴가지를 정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이자 자유와 휴식을 떠올리면 달려가고 싶은 곳이다. 누군가는 두려움 없이 바다에 맨몸을 던지고 바닷바람에 온몸을 맡긴다. 잔잔한 곳에서는 미역을 감거나 개헤엄을 치고 몸을 가볍게 풀면서 중력을 비웃듯 놀이를 한다. 바다에 있으면 마치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나아가고 살짝 밀려오는 파도 사이로 감겨 들어갈 때는 새로운 세계에 빠지는 것처럼 설레기도 한다. 그럴 때면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짠 바닷물도 흥분을 증폭시키는 자극제처럼 느껴진다. 바다는 인생이다. 그것도 무한으로 이어지는 인생.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하게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착각하게 된다. 더불어 바다는 인생의 방향을 상징한다. 해군 제독이든 평범한 선원이든 바다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며 바다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의미를 들려준다.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바다에게서 인생 철학과 삶에 필요한 교훈, 조언을 끝도 없이 들을 수 있다. 쉬지 않고 늘 움직이는 바다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인생 여행을 떠올려 본다. 바다는 같은 모습인 적이 없다. 그런 바다를 통해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떠올린다. 바다에게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변신하는 예술이자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예상치 못한 자원, 그리고 여름의 빛을 상징하는 바다는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과감히 나아가라고 말한다. 파도를 헤치고 앞을 똑바로 보고 전진하라고. 운명의 주인이 되어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 조정하는 선장이 되라고 말이다. 항해, 멀리 떠날 수 있는 용기. 흔히 알고 있는 율리시스가 아닌 이런 율리시스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기나긴 여행 끝에 고향 마을로 돌아오자 맥이 풀리고 슬픔을 느끼며 허탈한 모습의 율리시스 말이다. 율리시스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이다.
바다에서 항구만 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여행을 와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반복되는 일상을 서둘러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수평선을 뒤로 한 채로 부두에 도착하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순응하고 참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받아들이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체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쳇바퀴 같은 일상이 이어지면서 무엇인가에 갇힌 기분이다. 자유를 어딘가에 저당 잡힌 것 같은 기분.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넓디 넓은 바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떠나야 한다. 바다와 위험이 도사려도 거센 바람과 폭풍우가 있어도 생애 단 한 번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 무엇인가를 희망하기보다 하지 말자고 억제하는 삶을 살고 넓게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런 용기 자체가 부족하다. 우리가 바다 생활을 하는 이들을 동경하는 이유다. 선원, 항해사, 소년선원, 해병대는 항해를 하되 허풍을 떨지도 않고 자랑을 하지도 않는다. 이들에게는 진짜 삶이 저 멀리 바다에 있을 뿐이다. 배가 곧 집이고 삶을 의지할 곳이다. 바다는 거칠 것 없는 자유를 이야기한다. 경계도 장애물도 없는 무한의 자유다. 바다를 향해 간다는 건 방랑이 아닌 용기 있는 삶이다. 실제로 먼 바다로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구속과 의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서 자유로워질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프랑스어로 구속을 뜻하는 꽁뜨라 안뜨는 꽉 쬐는 행위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에 꽉 쬐어 인내와 한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 바다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먼 바다에 나갔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하늘뿐이다. 그곳에 있으면 몸이 자유롭게 떠오른다. 선원들은 기본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넓은 바다로 나가면 육지에서의 답답한 삶과는 이별이다. 바다에서는 신들과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더 높은 것을 보며 더 폭넓은 목표를 세운다. 어디 그뿐인가. 하늘도 별도 달도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다. 더 많은 바람을 보고 만나며 대화할 수 있다. 이로써 거대한 것이 무엇인지 실감한다. 그래서 넓은 바다에 나가면 가슴이 탁 트이고 아이디어도 무한대로 펼쳐지는 것이다. 고개를 들어 더 먼 곳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갇혀 있었는지 알게 된다.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 걱정, 짓누르는 목표, 부담되는 인간관계가 그렇다. 바다로 나가 위로 솟구치는 파도를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마음을 짓누르고 행동을 방해한 납덩어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가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느낀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졸이고 압박을 받기도 한다. 그럴 때면 결심한다. 그래, 떠나자. 근데 언제 떠나지? 내일? 이번 여름? 어쩌면 내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매번 준비는 하는데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에게 바다는 자유를 미루지 말라고 말한다. 진짜 삶을 살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 머릿속에서 종일 떠도는 쓸데없는 잡념과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남들에게 끌려다니고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바다는 우리에게 인생을 막 살지 말라고 한다. 우리는 자신을 아껴야 한다. 지금까지 의미 없는 것들을 고민하느라 체력과 재능을 너무 낭비해왔다. 우리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자.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자.
강렬한 설렘을 주는 것에, 진실된 것에 주목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휩쓸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자.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넓은 바다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바다는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오아시스도 아니다. 누구도 발자국을 남기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곳이 바다다. 침입도 전염도 허용하지 않는 신성한 영역. 바다는 우리에게 좁은 정원을 가꿀 바에는 차라리 거대한 무인도를 만들라고 초대장을 보낸다. 넓은 바다의 바람이 우리를 부른다. 이제 답답하게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에 자유를 안겨줄 때다. 닷, 바람에 휘청이지 않도록.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커다란 닷뿐이다. 성스러운 닷 혹은 자비의 닻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배에서 가장 무거운 것도 바로 닻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이다.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커다란 닻이 있다. 마음속에 바람이 몰아칠 때 고통을 가라앉혀주고 쉴 수 있게 해주는 커다란 닻이다. 이 같은 커다란 닻이 있기에 휴식이라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모세오경에서는 커다란 닻을 레엠이라고 한다. 레엠은 신의 마음, 신의 자비, 인간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신의 따뜻한 애정을 뜻한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닻은 의지할 수 있는 체계를 상징했다. 닻은 힘을 불어넣어준다. 도무지 벗어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도 모든 것을 잃어도 물러서지 않게 해주는 힘이다. 그리고 닻은 희망을 상징한다. 신락 같은 믿음, 설령 그것이 헛된 믿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이다. 희망과 위로를 다시 불어넣는 것은 무엇일까? 절망하지 않도록 해주는 자비의 닻은 어디에 있을까?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번민을 잠재워주고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심적인 닻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닻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저없이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성스러운 닻을 알아보고 의지하려면 은총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이제 끝났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답답한 상황을 끝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관계, 일, 사정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 시작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고개를 들고 파도와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는 자신만의 닻을 찾으면 된다. 그 닻을 알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주고 의지를 갖고 결정할 수 있게 돕는 구원의 존재가 그 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커다란 소용돌이 바다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우리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진심 어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감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아서, 항상 같은 감정과 불안함을 일으키는 원인이 4-5가지 있을 것이다. 이때 필요한 닷과 치료책은 무엇일까? 입 다물고 분노를 쌓아두기, 반대로 아니요라고 말하기, 무조건 수긍하거나 불필요한 싸움을 참기, 상대방을 더 이해하거나 반대로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기, 커다란 닻으로 반복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끝내야 한다. 그 순간에는 참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태도와 결별해야 한다. 닻은 우리가 자신에게 멈추라는 말, 당하고 있지 말라는 경고, 두려움과 계속 생각나는 옛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충고다. 나만의 닻이 있으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단순히 조용한 마음과 절제된 마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되레 묻고 싶다. 왜 요동치는 감정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가? 나도 알고 있다. 인간은 쾌락과 유혹을 느끼게 하는 것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고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워줄 대상이 있을 때 쾌락을 느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이다. 쾌락이 사그라들면 우리는 버림받고 좌초된 것처럼 마음이 공허해진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고 자신만의 방향과 정신이 있다면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심이 생긴다. 독립심은 타인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배를 조종하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한다. 다치로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외적인 감정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억지로 변하려 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나다움을 느낄 수 있다. 닻이 있다는 것은 무감각한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닻이 있으면 원통함, 분노, 욕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평온한 마음은 나약함이 아닌 자신감의 다른 이름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다.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 자신이다. 그래서 강한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최후의 수단인 커다란 닻이 필요하다. 닻은 간단하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신경 써서 내리는 게 중요하다. 내게 자주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나 쓸데없는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한다. 힘을 빼고 스스로 재능을 낭비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꼭 붙어있는 신성한 닻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자유를 안겨준다. 물결이 아무리 강해도 닻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다. 빙하.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레보스는 혼란, 암흑, 지옥의 신이다. 이름만 들어도 이보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또 있을까. 배에 에레보스라는 이름을 붙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테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배가 있었다. 이름 그대로 공포스러운 비극을 맞이한 배다. 1845년에 서부와 북부의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항해를 떠난 플랭클린호가 바로 그것이다. 영국 해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예견하기에 에레보스와 테러만한 이름도 없다. 배에 타고 있던 해병 129명이 희생되었고 생존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다. 노련한 해병들이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에레보스와 테러 주변에는 두려움과 공포만 있다. 빙하의 괴물들이 나오는 이누이트의 전설, 서로의 인육을 먹었다는 의심. 배들은 겨울에 빙하에 둘러싸여 움직이지 못한 채 기나긴 겨울을 보냈다. 식량은 떨어져가고 통조림의 질도 좋지 않아서 해병들이 납중독에 걸려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생존자들은 북극에 고립된 채 고통스러워하며 구조 요청 대포를 쏘면서 어떻게든 육지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비극을 피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2016년에 난파선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삶은 때때로 쉽게 끝나지 않고 운명이란 끈질길 때가 있다.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배들도 바다가 빙하로 조여오면 방법이 없다. 배가 빙하에 갇히면 가느다란 가지처럼 힘을 쓰지 못한다. 우리도 살다 보면 빙하에 갇힌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모든 것이 얼어버린 다른 세상 속으로 온 기분. 내가 밟은 이 땅은 온통 실패로 가득하고 고통은 북극의 밤처럼 영영 끝나지 않을 듯 길고
하루하루 차갑다 못해 시린 실망을 맛본다. 벨기에의 탐험가 아드리앙 드 제를라슈는 19세기 말에 극지방을 열심히 탐험했다. 극지방 탐험을 위해서는 겨울을 날 줄 알아야 하고 빙하들에게 둘러싸여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빙하 사이로 길이 나서 다시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제를라슈의 배 지카오는 빙하에 둘러싸였으나 약 3,000km를 표류하고 13개월 후에 다시 바다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었다. 겨울을 그저 버티기보다는 겨울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필요하는 과정을 활용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실패와 정체를 역으로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탐험가 프리티오프 난센의 전략이었다. 프라모를 탄 난센은 북극에 갔다가 빙하에 갇혔다. 그 상황에서 버티려면 방법은 두 가지였다. 현실을 인정하거나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는 것, 포기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제를라슈는 이런 말을 했다. 빙하를 피하든 빙하에 갇히든 우리는 모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명 실패할 수 있다.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량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제를라슈는 실패해도 모험을 시도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해 계속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을 기뻐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묵묵히 가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없거나 역경이 닥쳐도 끝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행동을 이해하기도 한다. 만약 지금 삶에서 커다란 빙하가 가로막고 있다면 당신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마찬가지다. 물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때, 실패라는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왜? 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곱씹어야 승리든 패배든 올 수 있다. 곱씹어보는 과정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끝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앞으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자. 실패에서 막막한 순간에도, 승리에서 기쁜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속을 분명히 들여다보도록 하자.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억울하거나 희망을 잃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다.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계속 나답게 사는 것.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있다. 모든 것을 잃거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다. 어쩌면 이전만큼 진두지휘하던 위치는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쉽게 부서지지 않는 군함에 타고 있다. 흔히 죽지 않으면 더 강해진다 라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다. 역경을 견뎌도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저 역경을 헤쳐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 우리는 세로 가로로 나뉘어진 도표가 아니다. 손해와 이익, 수익과 부채, 실패와 성공.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수학적으로, 회계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때에 따라 계산을 하고 성과도 낼 수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다. 우리는 숫자와 시장의 법칙에서 벗어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이다. 앞에 놓인 고난과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건 그냥 삶의 한순간일 뿐이다. 결국엔 모두 스쳐 지나갈 순간. 어떤 것에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지 나의 존재가 실패는 아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그게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자. 겨울나기는 여전히 거친 항해와 같지만 실패해도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무인도 하면 뭔가 낭만적이고 숨가쁘게 살아온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 도피처가 되어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로망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진짜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뭘 가지고 가야 가장 잘하는 걸까요? 책에서는 휴대폰이나 로그인된 넷플릭스 같은 것을 이야기하던데 어차피 무인도는 와이파이가 안 되지 않을까요? 전기도 안 들어올 거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동안 왠지 손에 잡히지 않아 미뤄뒀던 책들을 한가득 가져가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나라, 사회, 문화라는데 셋 중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문화를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